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어제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었는데요. 새벽 출근길에 땅이 젖어 있길래 비가 좀 내렸나 했더니 저도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한 살얼음판이 돼 있었습니다. 도로에서는 이 살얼음을 블랙아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운전하면서 더 위험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실제 어제 교통사고가 곳곳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고양시 자유로에선 무려 4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근길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블랙아이스는 기온이 영상이었다가 밤이나 새벽에 영하로 떨어질 때, 새벽에 눈비가 살짝만 내려도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출근길이 위험해지는데요. 오늘 기온이 어제보다 더 떨어지다 보니까 이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 위험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눈길은 위험이 어느 정도는 식별이 되죠. 근데 블랙아이스는 얇은 막처럼 얼음이 형성돼 있고요. 매연과 먼지가 섞여 있는 검은색이라서 운전자들이 대처하기 어려운 건데요. 오죽하면 도로 위에 암살자로 불린다고 하니까 무조건 속도 줄이시고요. 안전하게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1월 15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농수산 뉴스에서는 나뷰량 감축을 둘러싼 유제품 업체와 낙농가의 갈등을 살펴보고요.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 감정이 늙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 퀴즈 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제품들의 품질과 안전성을 검사했는데요. 제조 공정에서 소금이 많이 첨가돼서 나트륨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길거리 대표 간식이기도 한 이것을 먹을 때는 그래서 국물 섭취를 줄이는 게 좋다고 권하는데요. 국물이 있죠, 국물. 자, 이것은 으깬 생선살 등의 전분이나 밀가루 등을 뭉쳐서 일단 한번 튀기는 방식으로 굳히는 어육 가공식품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어육 가공식품. 일본어 요리명으로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말 이름으로 보내주시죠. 네, 정답은 우리말 이름으로.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해 10월 말이었습니다. 국내 유업체 중 한 곳인 남양유업에서 올해부터 충남 지역 4개 낙농조합으로부터 받는 원유 물량을 30% 줄이겠다, 이렇게 통보해서 지역 낙농가들이 반발한 바 있는데요. 이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진 않고 있다고 합니다. 유제품 소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농수산 뉴스 오늘은 이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남양유업이 올해부터 나뷰량을 30% 줄이겠다고 했었는데 최종 줄인 물량은 이보다는 적다면서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최종적으로는 기존 대비 17%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에는 올해 1월부터 천안 공주 낙엽을 비롯한 4개 낙엽으로부터 받는 나비량, 이거를 원래부터 한 30% 줄이겠다, 이렇게 통보하면서 반발이 컸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이게 중재 아닌 중재에 나서면서 최종 17%로 감축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17%도 그런데 적은 물량이 아니라서 해당 농가들의 피해, 특히 소규모 농가들에는 폐업까지 이렇게 예상이 되는, 그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중재 아닌 중재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유업체와 낙농가 사이에 나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유업체가 사들여서 그 유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뭐 여기까지 다 아실 텐데요. 네.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은 낙농가가 직접 유업체에 원유를 파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중간에 낙협이나 낙농진흥회가 끼는 경우, 그러니까 이들이 원유를 사서 유업체에 파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부기관이 낙농진흥회와는 달리 다른 나뷰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이게 민간 간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중재에 나선다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중재 아닌 중재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이 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유업체가 사서 제품을 만들고 이걸 우리가 먹는 줄 알았는데 중간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책도 그래서 좀 다릅니다. 정부기관인 낙농진흥회에서는 전체적인 원유 수급 조절 차원에서 정부 자금이 투입이 되지만 민간 유업체와 이에 나비하는 농가나 조합을 대상으로는 이게 정부 기관만큼의 자금이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유업체당 5만 톤 내에서 엄용유용으로 사들인 원유를 가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그런 정도인데요. 이것도 이제 민간 간의 계약에 따른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도 2023년도에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도입되면서 그나마 이 지원제도 2년 한시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부 예산이 있으면 낙농가 전체로 예산을 골고루 풀면 안 되는 걸까요? 그것도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전에 원유 수급량을 조절을 할 때, 그러니까 특히 생산량을 줄여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낙농진흥회에 나뷰하는 농가들의 물량을 줄였었기 때문에 이걸 툴툴 털어서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진흥회 나뷰 농가의 반발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회 나뷰 물량이 전체 원유 생산량이 한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은 낙농산업 전체를 다시 재편하는 수준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입량이 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가요? 과거에 비해서는 수입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FTA 협상을 하면서 낙농 부분에서는 TRQ 그러니까 관세 할당 제도를 적용해서 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시장이 개방되는 기간을 조금 늦출 수는 있었지만은 수입량이 느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그리고 2024년 상황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 수입량은 또 오히려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입량이 줄었다면은 뭐가 문제인 건가요? 문제는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통틀어서 소비량이 한 8% 정도 감소했다는 건데요. 신생아 수가 줄고요. 학교 급식, 군급식 물량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 낙농단체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은 이게 소비량 감소가 지금은 더 큰 문제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장기간을 놓고 보면은 수입이 늘어난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은 흰우유를 비롯한 전반적인 유제품 소비가 줄어든 것 이게 네.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일단 국내 유제품의 소비량을 늘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이 곧바로 대안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란 게 정부가 생산 조정에 나서는 것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젖소 마리수를 감축하면 이에 대해 정부가 피해를 보전해 주는 건데 네. 이게 당장 남양 유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핵심적인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유업체도 상황이 비슷하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은 유제품 수요 감소가 남양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 이 문제 해결에 나서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로는 민간 간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네. 민간 유업체 대부분이 비슷하거나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남양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농식부 입장에서는 예산이 문제가 되는 거고 농가는 또 이런 난제까지 뚫고 정책적으로 이걸 관철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이에 대한 문제라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소식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 방역 당국이 이 발생 농장 반경 500m 이내 방역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김제 지역 이야기입니다. 지난 12월 23일에 김제 용지면 소재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당시 이 농장 주변으로 반경 500m 이내에 산란계 농장이 4곳이 더 있었습니다. 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발생 농장 반경 500m 이내에 동종 농장이 있으면 질병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곳은 이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되지 않다가 2개 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온 후에 확진이 되면서 처분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되는 걸까요? 이게 예방적 살처분 기준이 바뀌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예방적 살처분 기준이 발생 위험도에 따라 반경 500m 이내에 있더라 하더라도 예외를 둘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농가들, 그 반경이 있었던 농가들은 예방적 살처분을 또 원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제 지역이 전반적으로 산란계 밀집 지역인 만큼 이게 예방 살처분 확대되면 계란 가격이 오를까 봐서 그랬다. 이런 의구심까지 제기되기도 했던 사안인데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이게 현장 요구와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예방적 살처분 예외 규정을 또 없애지는 말고 네. 절차에 따라서 잘 운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뉴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는 걸 불안해하죠. 이 같은 불안의 근저에는 이 질병으로 누워서 지내야 한다거나 특히 치매로 기억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때문이죠. 그런데 신체의 노화와 기억력 저하보다도 문제가 되는 건 바로 감정의 노화라고 합니다. 감정의 노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 감정의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과 또 방지법에 대해 얘기하는 감정이 늙지 않는 법이란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책의 저자부터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누군가요? 와다 히데키라는 분인데요. 네. 이분이 고령의학자, 노년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임상에 종사하고 있는 이제 정신과 의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본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라고 하는 이제 도쿄 의대를 졸업을 하고 도쿄대 의학부 부속병원에서 이제 정신신경과 조교수로 근무했고 미국에서 칼 매닝거 정신의학학교에서 이제 국제연구원으로도 활동을 했는데 네. 일본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이제 노인의학자, 그러니까 전문의로서 한 30년 이상 노인 정신의학 분야에만 했으니까 한 업에서 30년을 해왔다고 하면 그거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와다 히데키 마음과 몸 클리닉 원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저서가 되게 많이 번역돼 있는데 80세의 벽, 치매의 벽, 70세의 정답, 노년의 품격, 늙지 않는 내 비밀. 최근에 나온 책으로는 이제 60대, 40대로 보이는 사람, 80대로 보이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일단 제목들만 쭉 들어서는 굉장히 이제 혹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현재 이제 50, 60대 분들, 특히 60대 어르신들이 이분 책 되게 많이 좋아하세요. 늙지 않는 방법이나 마음에 대해 자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 감정이 늙지 않는 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이분께서 아까 고령화가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일찍 시작된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예. 일본에서 이제 고령자 의학, 노년 의학을 전공으로 이제 임상 경험을 충분히 많이 쌓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질환의 이제 중장년 환자들을 보면서 수천 장 이상의 뇌사진을 분석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석을 해봤더니 감정이 인간의 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 임상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제 뇌 사진도 찍은 거고. 그 뇌 사진을 계속 보면서 예, 예. 보게 되니까 네. 오랫동안 이제 뇌 기능들을 관찰하면서 인간의 본질적인 노화는 감정의 노화에서 시작된다. 이 감정이라는 거의 노화는 이제 노화가 되게 되면 이제 의욕, 뭐 자발성, 호기심 같은 것들이 저하되잖아요. 의욕이 저하되면 안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몸을 움직이지 않게 되고 또 몸을 안 움직이면 또 자연스럽게 또 뇌 활동을 할 수 없게 돼서 이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노화가 빨리 촉진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령자들 같은 경우 인플루엔자 뭐 독감 같은 데 걸려가지고 한 달 정도 병원에 누워 있게 되면 병상에 누워 있었던 분 누구나 알겠지만 근육부터 감소되고 움직이지 않는 완전히. 것들부터 노쇠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감정도 마찬가지라서 감정의 노화라는 것들을 이제 그대로 두게 되면 뒤늦게 깨달으면 이걸 다시 감정을 살릴 수 있는 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별로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 개인차는 있겠지만 이제 감정의 노화라는 게 대부분 한 40대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감정 노화를 방치하면 건강, 뇌 기능, 외모 같은 것들은 더욱 빨리 노화가 일어나는 순서가 진행되는 거라서 예. 감정을 젊게 관리하면 반대로 이 세 가지의 또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서 이 책에서는 이 감정의 노화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정의 노화가 이제 40대부터 시작된다. 시작이 된다. 저 시작이 된 건데 저 되게 공감해요. 근데 지금 얘기 들으면서 어쨌든 물론 이제 사람의 신체 나이랑 예. 감정의 나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뭐. 감정의 나이는 그러면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측정하냐? 그래서 책을 딱 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네. 자기의 감정 나이를 테스트할 수 있는 질문지가 나옵니다. 질문 항목이 한 29개 정도 되는데 질문에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예. 최근 들어 자기 쪽에서 먼저 친구들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한 적이 없다. 없어요. 없다. 그렇다면 3살이 가산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3살이 가산이 되고 노라고 한 사람은 1살. 예. 어느 쪽도 아니다. 뭐 중립적인 가면 2살 정도가 저는 되는 확실히 거죠.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전체가 29개 항목이니까 이렇게 3살씩 모든 거에 가산이 되면은 29에 3을 하면은 87세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다 더하네요.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은 29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이를 가산하는데 질문지에 보면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예. 어린 상대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른다. 어린 상대에게 예, 자기보다 나이 어린 저 사람한테. 그건 아니에요. 그럼 1살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 나이에 무슨 이미 늦었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좀 하는 편인데. 좀이면은 뭐 2살 정도 뭐 이 정도 되겠죠. 예. 부부싸움을 하면 좀처럼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 뭐 친구가 자랑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예전보다 참기 힘들다. 다행이다. 아내가 없어서 결혼을 안 해서 부부가 아니고요. 친구를 안 만나서 자랑을 안 듣습니다. 그래요? 해피하는 정당이시구나. 지난 한 달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1살이고요. 예. 오늘 있었던 일이 마음에 걸려서 잠을 못 이룰 때가 있다. 그래봤으면 좋겠네요. 그럴 잠이 때가 너무 많다. 잘가지고. 그럼 뭐 젊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이렇게 질문들이 해서. 쭉 나열되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자기 감정 나이가 몇 살인지 이제 알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테스트 결과 감정 연령이 실제 연령보다 좀 높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은 요주의가 필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책 앞에 있다는 거잖아요. 책 서두에 들어갈 때 서두에. 있으면, 네. 그러면 이걸 하고 내 나이를 알고 책을 읽게 되는 거네요. 뭐 도서관에 책을 빌리든지 서점 가서 이 책을 한번 보시고 직접 너무 낙서를 하시지 재밌는데요? 마시고 이렇게 한번 그럼요.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무님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몇 살로 나오던가요? 저도 해봤죠. 저도 해봤는데 네. 44살로 나오더라고요. 그 어느 정도? 약간 제 나이보다는 좀 젊게 나와서 일단은 안도의 안숨을 쉬기는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 생각도 들어요. 네. 벌써 44살이나 내 감정이 늙어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더 젊을 거라고 기대를 하셨군요. 예. 전 30대일 줄 알았죠. 내 감정만큼은 내 감정의 나이만큼은. 또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와다에 이데키라는 이분이 1960년생이신데 이분이 저보다 더 어리더라고요. 나이가 감정 연령이 39살이라고 책에 써놨길래 와. 이거 보고 또 약간 열을 받았는데 그것도 보니까 친구가 자랑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예전보다 참기 힘들다. 이 항목에 또 해당되더라고요. 이런 거 보고 열받으면 안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살짝 부럽기는 했지만 네네. 그래서 좀 더 감정 나이를 지금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해볼 건데 그 저자가 아무래도 노인 정신과 의사로 일하시는 분이니까 또 이제 대가라고 하니까 30년 일했고 특히 아까 저는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뇌사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고령자의 뇌랑 젊은 사람의 뇌랑 사진으로 보면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하던가요? 보통 이제 노인들 진료하면서 CT나 MRI 사진들을 가지고 뇌 사진을 많이 들여다보게 되는데 고령자의 뇌를 살펴보면 젊은 사람의 뇌보다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실제로 크기가 좀 줄어들어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뇌 사진을 보면서 저자가 이제 내외 위축 정도만 이렇게 보면 임상 경험이 많으니까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되겠다라는 것도 짐작도 할 수 있고 촬영한 사진만 보고도 이 사람은 나이에 비해서 위축이 좀 적다 많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경험치를 갖게 됐는데,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뇌의 각 부위를 얼마 살펴보니까 뇌의 각 부분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위축되는 게 아니고 뭐 위축되는 시기도 다르고 위축되는 비율도 다르다는 사실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통 사람들이 노화가 된다 그러면 기억력부터 쇠퇴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기억력을 담당하는 능력이 이제 뇌에선 해마 부분들이 담당을 하는데 관찰을 해봤더니 해마보다 먼저 위축되는 것들은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전두엽? 뇌의 앞쪽 부분들, 이마 부분에 있는 이쪽 부분인데 이 전두엽은 뭘 담당하느냐 그러면 자발성, 의욕, 기분 전환, 창조성, 감정 조절. 자발성, 의욕, 감정 조절 이런 것들 특히 감정 조절 부분들 담당하는 이 전두엽이 먼저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해마보다 전두엽이 먼저 위축된다라는 건 뭐냐 그러면 기억력 저하보다는 감정 조절 능력이 먼저 된다라는 거죠. 흔히 뇌 노화라면 기억력, 와 이거 잘 기억 안 난다 이런 생각. 그렇죠. 우리 쉽게 그렇게 생각하죠. 대부분 노화를 깨닫는 게 언제냐 그러면 이 앞에 사람을 앉혀놓고도 그 사람 이름이 안 떠오르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네, 저도 있습니다. 얼굴은 떠오르는데 이름은 안 떠올 때 이러면 기억력이 뭐 떨어졌나? 고유명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들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 노화를 이제 깨닫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기억력 저하보다는 그 전에 감정의 노화가 먼저 와 있을 가능성들이 있다. 이 전두엽 기능 저하가 먼저 오는 것들이 관찰되는 경우들이 뇌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떠오르는 장면들이 많은데 이게 단순히 이제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도 뇌가 위축되는 현상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뇌를 가지고 노화를 하시는 분과 약간의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을 이제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들도 있는데 로이 샤퍼라는 분이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평균 77세에 정상적인 노화 현상을 보이신 분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나이에서 이제 치매에 걸린 고령자의 뇌를 이제 한번 분석을 해서 젊은 사람, 20대 젊은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위축이 일어났는지를 부위별로 한번 나눠서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아까 창조성이나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게 전두엽이라고 했잖아요. 전두엽 중에서도 이제 운동 영역을 담당하는 정상적인 뇌에서는 노화 한 22%. 전두엽의 운동 영역 부분은 한 25% 정도 감소가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치매 환자인 경우에는 한 36% 정도 감소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두엽 중에서도 자발성, 의욕, 기분 전환 역할을 담당하는 게 이제 전두극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정상적인 노화에서는 한 28%, 치매 환자인 경우에 31% 정도 감소해서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정상적인 노화라든가 치매를 갖고 있거나 이런 감정의 노화 부분들은 비슷하게 진행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두엽에 비해서 후두엽의 감소 정도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고 하는데 이 후두엽이 시각 영역을 담당을 하거든요. 정상적인 노화에서는 한 13%, 치매 환자는 한 20% 정도가 감소해서 뭐 시각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은 나이를 먹어도 이제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시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시각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보통 이제 언어 능력을 담당하는 게 측두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상적인 노화에서는 한 23%,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한 42% 차이가 되게 좀 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각적인 정보 처리 능력보다는 말씀했던 언어 능력들이 조금 더 빨리 노화한다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이 로이 샤퍼는 이제 해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연구 결과를 보면 이제 정상적인 노화에서 한 20% 정도 감소를 해서 전두엽보다는 좀 나중에 축소되는
것들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엽 중에서도 특히 이제 아까 전두극이 감소가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나이가 들어서 우리는 흔히 기억력이 나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은 행동을 막 반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전두극의 감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중요한 전두엽이 위축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고집증 같은 것들이. 고집증이요? 예, 고집증. 그러니까 고집 부리는 흔히 거? 우리가 노인한테 완고하다, 뭐 고집쟁이다 이렇게 그러죠. 말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말은 되게 한 가지 생각에 집착해가지고 다른 생각으로 못 들어가시는 분들, 유연하지 못할 때 나는 세상에. 건데, 예. 이게 이제 전두엽이 감정 조절 능력을 상실하거나 위축되게 되면 한 가지 생각에만 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게 돼서, 대부분의 어르신들 중에 이제 기분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화가 나면 좀처럼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하시는 경우들. 그런 분 예. 있죠. 예. 예. 그런 막 분들 갑자기 많죠. 막 머릿속에 누가 스치고 지나가시는 너무 거. 스쳐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이런 징후나 행동을 가르쳐서 이제 단어로 표현할 때 완고하다, 좀 순화되게 이렇게 표현하고,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고집스럽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전두엽의 노화 현상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 저자분이 진찰실에서 이렇게 물어본다 그럽니다. 네. 생일이 언제입니까?라고 물어보면 보통 뭐 1930년 5월 30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질문 한번 하고 나서 다른 질문을 뭐로 물어보냐면, 그럼 고향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르신들 중에는 1930년 5월 30일입니다. 질문이 바뀌었는데도 같은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두엽이 이게 조정을 못 해주니까 세상에. 그렇게 예. 첫 질문에 대답을 한 걸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해력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생각이나 대답에 대해서 이 스위치가 끊어져 버리니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이제 화가 났을 때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거나, 네. 한번 슬픔이나 우울한 기분을 느꼈을 때 그 감정에서 잘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이것도 이제 같은 것들로 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감정의 스위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게 이제 감정의 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제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이런 이제 기분이 나빠지면 그 생활을 계속 인상을 찌푸리고 있거나 네, 오래 네, 그걸 네, 가져가시는 분들도 네. 있다. 이분은 이제 감정의 노화가 벌써 시작됐거나 이제 고집증이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런 분들 회사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이거든요. 아, 그리고요. 예. 어르신들 중에 예. 특히 이제 내가 말이야 어렸을 때 언제,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성공했던 거를, 과거 성공담을 계속 늘어놓는 분들 있잖아요. 많죠. 예. 이것도 사실 전두엽의 기능이랑 관련이 있다나요? 뭐 있을 것 같은데. 뭐 가끔씩 주위에 보면 툭하면 한 대 잘 나갔던 때, 왕년에 내가 건들 수가 없어요. 진짜.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고 또 한 번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일장 연설을 늘어놓. 다시 막 중학교 시절로 가셨다가. 그렇죠. 그리고 예. 뭐 회의 자리나 식사 자리에서 혼자서만 이야기 많이 계속 하시는 그러죠. 분들 예. 많거든요. 당신 주변에서 뭐 주변에서도 보시면 예, 상사나 아니면 은퇴한 선배들 중에 분명하게 이런 사람들 있을 건데, 너무 많습니다. 뭐 시대가 사실. 바뀌었는데도 이제 자신의 경험이 유일한 잣대인 양 마치 설교하듯이 예, 예. 자신의 인생 유전을 막 늘어놓는 이런 것들도 이제 전두엽의 노화에서 오는 거라고 보시면 뇌의 될 것 문제였군요. 같고, 예. 일종의 고집증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혹시 저 사람이 음, 지금 현실이 너무 불만족이라 저러는 건가? 근데 지금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자꾸 옛날 얘기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상황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러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가지고 내가 왕년에 이랬던 사람이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 이게 그 말씀하셨듯이 현실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걸 반증해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이런 과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사람들은 좀 드문 것 같아요. 전부터 이런 걸 좀 잘했으면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좀 발전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과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한 분도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이야기를 하더라도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뭐 나은 편이라고 보시면 그건 너무 되는데, 멋지죠. 훌륭하죠. 그래서 이제 과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성공담보다는 실패담이 아닐까?
어떤 상황에서 실패했는지 또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 들으면서 조금 참조 솔직히 좀 재밌어요. 할 수 예, 그거는 있죠. 예. 그래서 그분들의 실패담을 통해서 내가 좀 배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과거 지향의 반대가 이제 미래 지향이잖아요. 예. 그래서 실패에서 좀 배울 수 있는 사람,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되도록 조금 애를 써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 궁금합니다. 전두엽의 노화는 언제부터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나요? 빠르면 예. 40대, 50대. 아. 노화가 시작된다라고 이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두엽의 노화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모든 노화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축소된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두면 감정의 노화 속도도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감정이 노화가 되면은 일상생활에서 뭐 호기심, 뭐 자발성, 의욕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늙어서 몸을 움직이지 않는 일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예, 머리를 예. 사용하지 않으니까 지적 노동도 좀 게을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력이 약해졌다거나 기억이 나빠졌다 하는 것들의 원인이 이 감정의 노화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감정의 노화를 가져오는 게 지금 우리가 전두엽 얘기를 계속 하고 예, 있는데 예. 전두엽뿐인가요? 어떤가요? 뭐 전두엽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있는데 네. 이것도 좀 걱정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 노화 이외에 이제 전두엽의 노화 이외에 감정 노화를 가져오는 거로 동맥경화가 있다고 합니다. 예. 동맥경화를 일으킨 사람의 뇌에서 관찰을 해보면 자발성 저하나 또 한 번 울기 시작하면 그치지가 않는 이걸 저도 처음 배웠는데 감정 실금. 감정 실금이요? 요실금이라는 요실금처럼 예. 감정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쉽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좀 드물고 감정에 휘둘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로토닌의 감소 이게 감정의 노화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이게 뇌내에서 이제 신경전달 물질이 이제 세로토닌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점점점 감소하고 이게 세로토닌이 부족할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두엽의 노화, 그다음에 동맥경화, 그다음에 세로토닌의 감소 뭐 이런 것들이 감정의 노화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그 일본에서는 예. 왜 우리 예전부터 뉴스를 많이 봤는데 예. 젊은 사람들보다 노인들 중에 은둔형 외톨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감정의 노화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뭐 젊은 시절에는 호기심도 많고 뭐 많던 적던 일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만큼 인생을 좀 무료하지 않게 자꾸 움직이고, 보내잖아요. 예. 그냥 뭐 어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움직여야 될 일들이 상당히 그쵸,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더라도 외출할 기회들이 되게 많게 되는데 정년 이후엔 좀 다르죠. 의식적으로 자기가 내가 이런 어디에 호기심을 나타내거나 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면은 뭐 외출할 기회도 거의 없어지는 게 현상이죠. 예. 보통 이런 게 언제 많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일에서 손을 뗀 60대 이후에 나갈 일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만나신 어르신들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뭐세요? 물어봤더니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스스로 어디 가고 싶어도 갈 데가 만만치가 않으니까 또 집안에 갇혀 지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근데 현상이 있는 거죠. 투자와 연금센터에 찾아오는 분들일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이제 저희 센터로 직접 찾아오는 건 아니고 뭐 어디 강연을 갔을 때나 아니면 뭐 아름아름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이야기를 할 기회가 다른 사람보다 많잖아요. 예, 이야기 예. 들어봤을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있구나. 예. 그러면 이제 은둔형 외톨이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보았을 때 이제 자기 관찰을 저자 입장에서 관찰을 쭉 해보면 저분은 전두엽 기능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건 이제 60대를 노인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네네. 60대 나이에도 은둔형 외톨이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들이 또 노화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이 부분도 좀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감정 노화를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60대가 되기 전에 시작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40대부터 아까 그때부터, 감정의 예. 노화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자기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개발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 후반이 되면 자기가 하는 일을 바탕으로 해서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만나보면 40대 후반 50대가 되면 앞으로 회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예측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보이죠.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알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감정의 노화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게 되는 거죠, 그냥. 이 시기에 그래도 대부분 뭐 어차피 똑같은데 휴일에 대부분 뭐 TV나 이런 것들 넷플릭스 보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으시고 일이나 자녀 양육 대신에 이제 인생의 즐거움을 발견할 것들을 찾지를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슬픈 게 네. 자녀를 양육하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들잖아요. 돈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취미를 개발합니까? 근데 오히려 자녀가 양육하는데 다 쏟고 나면 자기가 없어지는데 예. 자녀는 20대 지나면 나가버리거든요. 그럼 자기가 상실되면서 또 이 문제 악순환을 또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게 뭔지 자기의 기호나 취미 생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내 취미는 뭐라는 걸 이제 40대부터는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예. 또 감각의 안테나를 좀 사방으로 좀 펼쳐놔서 감각의 안테나. 예. 여러 군데 펼쳐놓는 게 있고 행복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행복이라는 거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관심사가 많아야 된다.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야 한번 사그라들더라도 또 다른 것들에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40대 후반에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저는. 부분들은 예. 이제 자기의 취미 생활 이런 것들 좀 더 보시고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 제 나름대로 이제 물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책에서 중요한 부분만 지금 상무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감정의 노화를 막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일을 계속 하는 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례를 접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 어쩔 수 보면 없이 이제 사람을 뭐 만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벤트도 상당히 많아지니까 일을 계속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또 일을 내가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그래서 그렇죠. 이제 퇴직 이후에 보통 이제 연금을 받을 때까지 중간 기간에 좀 어정쩡한 시기들이 좀 있잖아요. 이때도 이제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일, 돈이 주가 아니더라도 일이 주가 되는 삶을 조금 더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것들이 이 감정의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상무님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책 읽으면서 이제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다 이런 말들이 그거는 계속 떠올랐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는 것들을 되게 불안해하는데 그 불안의 근저에는 이 감정의 노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 책 뒤편에 보면 감정의 노화에 대처할 수 있는 또 방법들을 딱 정리를 또 해놨습니다. 이 책을 앞쪽에는 내 나이가 몇 살, 감정의 나이가 몇 살인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뒤쪽에서는 이 감정을 젊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요약을 해놔서 책도 그렇게 두껍지 않고 그래서 혹시나 올 설 연휴나 이럴 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감정 훈련을 좀 하는 것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정이 늙지 않는 법이라는 책 함께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어묵이었습니다. 네, 9067님, 1144님 다 정답 보내주셨고 2811님도 그리고 3274님 70년대 초반의 기억을 보내주셨어요. 와, 드럼통에 기름 넣고 어물 끓이던 모습이 눈에 선하시다고. 야, 상상만 해도 좀 멋지긴 한데요. 옛날 얘기라 그런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추우니까 여러분 따뜻하게 입으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보, 올해